네, 내년 보궐선거 이제 5개월도 남질 않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국내 1, 2도시이자 또 대선의 향방까지 가늠할 선거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만 그 준비 속도,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좀 살펴보면 당원을 바꿔서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만 경선 룰 등등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당원, 국민 5대5 방식으로 그 여론을 좀 반영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 대 일반 여론 5대5 네. 이 기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유지해 왔던 거거든요. 대선 때도 유지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그대로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는 나름의 속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부산시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이 전부 다 당내 인사입니다. 그리고 전부 국회의원을 지금 지내고 있거나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은 중진급으로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그 정치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경선 룰을 흔들거나 바꿔서 오히려 더 잡음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기존 룰을 그동안에 이렇게 쭉 검증해왔던 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로 서울과 부산 모두 당내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선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선 룰, 경선 안도 좀 먼저 마련을 했고 지역별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소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들릴 말씀이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컷오프 예비 경선을 한번 하고 본 경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컷오프 예비 경선 때는 100%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고 본 경선 때는 일반 시민 80%, 네. 그다음에 당원 20%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답니다. 근데 본 경선 같은 경우에는요, 총 5번의 토론회를 한대요. 그래서 5차례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컷오프 예비 경선 때 무조건 본 경선까지는 4명의 후보를 본선에 진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별 주요 정책, 서울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부동산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백드롭, 그 회의실의 백드롭 보면은요,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 이거를 지금 몇 주째 해놓고 있어요.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올인하는 것을 지도부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계속 하고, 부동산 특위에서 각종 토론회나 법안을 제출해서 자신들이 대한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소구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뜻인데,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3가지 큰 문제점이 있답니다. 하나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되겠나. 이런 반응이래요. 선거 때마다 해준다, 안 해준다 했다가 자기네들은 계속 속고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 그 다음에 기대, 이런 것은 안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물 문제랍니다. 낙동강 물이 너무나 지금 더러워져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진주의 난강댐이나 합천댐에서 좀 이렇게 물을 끓여오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좀 반대하는 모양이에요. 물을 안 주겠다. 우리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각 지자체끼리 또한 수자원공사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할지 상당히 부산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수도권이나 중앙 언론에서는 부산의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추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장 선거에서 중요 이슈가 될 것 같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1차 예비 경선 때는 국민 여론 100% 반영, 2차 경선 때도 국민 여론 80% 반영이라는 이 뜻. 아무래도 흥행과 동시에 외부 인사를 좀 영입해 오겠다라는 그런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더 자세한 내용 등등 좀 더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심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서울과 부산 지역 민심 상당히 출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정당 지지도 11월 1주차 바로 지난주에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30.6대 32.2로 국민의힘이 1.6%포인트 앞섰습니다만 일주일 후인 이번 주 오늘 발표된 내용은요. 30대 30으로 동률입니다. 두 당 모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하락폭이 더 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 울산, 경남. 지난주에는 29.5대 34.2로 국민의힘이 거의 5%포인트 앞섰습니다만 이번 주
민주당은 조금 올랐고 국민의힘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30.1대 29.3, 오차범위 아니지만 민주당이 앞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 리얼미터에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 아무래도 수도권인 만큼 이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율을 따라잡힌 부분, 국민의힘이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시장님? 근데 저렇게 뭐 오차 범위 안에서 뭐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30% 내외 정도인데 저 정도는 각 진영이 결집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40% 중에서 15% 정도는 다른 당을 지지하고 결국엔 지지 정당 없으면 25%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분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서울에서 지난번 총선,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박빙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한번 내년 보궐선거 해볼 만하다라는 사기를 좀 고양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가지고 걱정이고 전세 월세 사는 분들은 아니 너무나 전월세가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집을 구할 수가 없어.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분노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집중한 선거 전략을 짜겠다라는 것이 지금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쪽은 이 같은 여론조사와 여러 가지 해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서울의 민심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무당층이라던가 지지를 유보한 층이 많은 것은 결국은 여당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45%, 40% 이하로 깨지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30%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민주당 지지를 표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당층이 25에서 30%까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또 민주당의 경고의 신호이기도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의 신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선뜻 마음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문 대통령 지지는 하겠다 이런 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하고 달리 인구 구성 비율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향인 인구 구성이 좀 더 많아졌다고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86그룹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이미 진입한 상황이고요. 그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 30, 40대 포진해 있고 30, 4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역시 또 지지층의 주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지지층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 보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경우에는 그런 안 좋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에 선뜻 마음을 주지를 못하는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박스권을 돌파해서 30%대 초중반으로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을 때 그때 내년 재보궐선거, 특히 내년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정도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민심이 이반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더 결집을 시킬지, 아울러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이 부분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론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전임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서 지금 여성 후보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떠할까요? 자, 보궐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내는 게 당연한지 이 부분에 공감하는지를 여쭤봤는데 공감한다 49%, 공감하지 않는다가 48%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같다, 비슷한 의견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KSOI에서 조사를 했고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여성 후보 공천론, 민주당 내에서는 역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가산점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가산점을 이제까지 적용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 그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평론가로 보시기에 여성 후보가 내년 선거에서 유리할까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폭력 문제 연이어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 연루가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적지 않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이 그 부분에 뭐 비판적인 여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성 후보를 내보낸다고 해서 과연 여론이 그만큼 호의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네.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여성 후보한테 적극적 지지표를 던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성폭력 문제가 언급 안 되는 선거판이 짜여지는 게 제일 좋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 후보를 내보내서 다시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네. 그런 선거가 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물론 별로 좋지 않은 문제, 성폭력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성 후보를 낼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능력이 있거나 네. 좀 경험이 있고 좀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좀 더 우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군요.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여론조사한 걸 한번 좀 화면에 띄워놔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감이 49, 비공감이 48 이렇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네. 남녀 응답 비율. 그랬더니 남성은 찬성이 45, 공감하지 않는다가 51. 오, 차이가 많네요. 네. 이 여성은 또 반대예요. 여성은 여성 후보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52.4, 그리고 비공감한다가 44.8이에요. 기계적인 답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여성들이 여성 시장에 좀 탄생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여성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임 시장들이 네. 그러한 부하 여성들에게 그러한 정말 몹쓸 짓을 했을 때 당신들은 뭐 했냐? 그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과 그 여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여성의 분노, 피해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냐라고 네. 했을 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이 여성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보궐선거 때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수 있다 또는 내년 재보선 전략 당에 복귀해서 짤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이 민주당 여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보수 우파 쪽에서는. 왜냐하면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분이고 네. 선거 전략가로서 상당히 유능한 역할을 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도 만날 수 있고 이재명 지사도 만날 수 있고 뭐 정세균 국무총리 누구든 다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하나로 엮는 거죠. 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정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네. 서로 노력을 해보자. 이러한 어떠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예를 들면은 뭐 집권 후반기 마지막 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다든지 뭐 대통령을 측근해서 모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내년 보궐선거 그다음에 내후년에 있을 대선 때 선거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을 대통령과 여권에 있는 분들도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선거 전략 짜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네. 대통령님 막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선택해서 잘할 것이다. 상당히 부러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당으로 복귀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라고 상대 진영이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네.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갈 것 같았으면 벌써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계속 그렇게 고사를 해왔고요. 대통령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총선 때 보면 아는데요. 민주연구원이 제일 중심에 서서 선거 전략을 짜는 역할을 다 했는데 네. 여의도 연구원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확실한 구심력을 갖고 선거 전략을 짜고 그게 지도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가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 재보궐선거다 아니면 그 다음 대선 때도 그렇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양정철 전 원장이 추구했던 방식이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도 그런 방식들을 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본인 스스로가 많이 얘기했지만 정권 재창출이 제일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선거 때 일정하게 역할들을 하는 네. 그런 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제일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제일 본인과 잘 맞는 네. 시급한 역할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서서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귀추가 주목되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